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팔자가 참 세긴 센가 봐요.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참. 제가 애정하는 사연살롱 채널에 제 이야기를 쓰려고 찬찬히 제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웬만한 장편영화 한 편은 뚝딱 나오더라고요. 30대 이혼녀의 삶이 이렇게도 파란만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이혼해버리고 아이 한 명 키우며 홀로 살고 있어요. 너무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과 아래 위층으로 살고 있어서 육아 도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뭐니뭐니 해도 친정엄마가 제일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요? 제가 성질이 급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제 속사정을 아시면 오히려 절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오죽하면 아직 둘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홀로 시댁을 나왔을까요? 그놈의 지옥 같던 시댁에서 나오니 너무나 평안하네요. 남편이 바보 천치처럼 자기네 식구들 편만 들길래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선 시모는 젊어서 사별하고 중풍까지 겪다가 살아난 인물인데요. 그런 시모가 너무 안쓰럽다며 엄마를 꼭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남편의 의지 때문에 신혼 때부터 합가하게 됐죠. 저희 친정엄마도 곱디 고운 나이에 홀로 되어 정말 어렵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진짜 선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어서 시모도 그런 줄만 알았지 뭐예요. 그런데 시모는 정말 악의 축이었어요. 제가 이혼한 건 파라리 시모 탓이었죠. 시누이와 시동생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었어요. 시누이는 120kg의 몸짓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살도 안 빼고 맨날 불량식품이나 기름진 것만 찾아댔어요. 먹는 거나 몸매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통통한 편이거든요. 아직 20대의 창창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비만 탓에 당뇨와 고혈압 등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면서도 본인 건강관리는 하나도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외모나 게으른 생활 습관 때문에 연애도 취업도 다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남 탓, 주로 올케인 제 탓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해달라는 음식 다 해다 바친 게 누군데. 시동생 역시 백수였는데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해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임 팬이었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집안이죠. 실제로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까진 이렇게 엉망인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모의 낭비벽이나 화투 중독, 며느리 인재기에 쌍욕에 가까운 모욕을 해대는 습관까지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버텨야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더불어 제가 왜 결혼 1년 남짓 살고 이혼했는지 공감이 좀 되시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시댁과 합가는 절대 비추예요. 시부모님이 거동이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까이 사는 정도로 거리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서로에게 말이죠. 전 이혼하고 우리 딸과 단둘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이 천국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결혼 생활만 파란만장했으면 이야기도 안 꺼내요. 결혼 전에 편모스라에서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도 한 트럭이에요.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그래도 나름 명문대에 나온 여자랍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다 털어놓으려 해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댓글로 힘들게 살아오느라 애썼다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지금도 참 미인이세요. 우리 아빠와 일찍이 사별 후 재혼해서 현재는 새아버지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아마도 변치 않는 미모 덕분에 재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의 동안 미모가 신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빠와 사별 후 직살나게 고생 많이 하며 사신 분이거든요. 물론 엄마의 친정은 꽤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3대의 남자들. 그러니까 엄마의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들이 화투판에 돈을 퍼나르기 시작해 엄마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갔죠.
전 어릴 적부터 엄마 이야기가 참 재미나서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젊었을 적에 지역 특산물 아가씨 선발대에 나간 적이 있어. 그때는 그런 게 참 많았지. 거기에서 겨우 입선을 했는데 어쨌든 무대에 선 나를 보고 어떤 총각이 엄마를 쫓아오더구나. 잠깐 만났는데 무지막지하게 못 사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지. 너무 못 살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홀어머니와 함께 직장이라도 구해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려던 차에 날 만난 거지. 그 남자는 나한테 결혼해서 함께 서울로 떠나자고 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 남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렸어. 어쨌든 극심한 반대 탓에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헤어지고 멀리 떠나버렸지. 운명이란 참 얄궂지? 엄마, 그럼 아빠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 집안이 원래 참 잘 살았는데 점점 가세가 기울자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건넌 마을에 소농사를 크게 짓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버렸어. 아마도 그쪽에서 결혼 지참금으로 꽤 많은 돈을 챙겨줬나 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엄마는 네 아빠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 결혼을 했지 뭐니.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네 아빠가 착한 남자였다는 거야. 다만 시댁 어른들은 진짜 아주 못돼 먹은 양반이었지. 그때 내 속병을 다 얻은 것 같아. 결혼 3년 동안 얻은 소화불량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시집오고 그 다음 해부터 소가 역병에 걸려 다 죽어버렸다며 며느리인 날 쥐잡듯이 잡더구나. 다 내 탓인 양 말이야. 그 와중에 엄마 아빠가 차를 타고 서울에 가던 와중에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났지. 앞에 가던 트럭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와 아빠와 날 강타했고 네 아빠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 엄만 한쪽 눈을 거의 실명했고 말이야. 그 후로 바로 시댁에서 쫓겨났지 뭐. 젖먹이 널 안고 옷가지만 덜렁 가지고 거리로 내몰렸어. 엄마, 진짜 할머니 나쁘다. 그럼 외할아버지 댁에라도 들어가지 그랬어요. 엄마가 너희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금까지 안 지내는 이유가 외할아버지 성품도 그리 좋은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때 내가 시댁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자 돈 한 푼 안 갖고 왔다며 날 받아주지 않더구나. 일찍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참으로 그리웠지.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쫓겨난 신세가 되어 길바닥에서 널 키워야 했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도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우리 수영아. 엄마는 꼭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이렇게 눈물로 마무리 짓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울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났죠. 그 후로 엄마는 한쪽 눈만으로 온갖 돈 되는 일은 다 해야 했어요. 여러 공장에서 식당에서 옷가게에서 일꾼으로 일해야 했고 청소부로도 일을 하셨어요. 절 키워내기 위해 하루에 4-5시간만 딱 자고 계속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쯤 되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때론 중학생임을 속이고 떡볶이집이나 돈가스집 등에서 알바를 했어요. 전 몸이 꼬챙이처럼 마르도록 일만 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알바를 했던 건데 엄마는 역으로 절 너무 안쓰러워 하셨어요.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해야 하는 우리 딸매를 일터로 내몰았구나. 엄마가 알바 몇 개 더 해볼 테니 넌 공부만 해, 수영아. 어? 아니에요, 엄마. 나 사실 고등학교는 안 가려고 해요. 내 머리로 나중에 검정고시 봐도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딸내미 머리 좋은 거 알고 있죠? 엄마, 이 딸내미만 믿어요.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고등학교를 안 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알바도 다 때려쳐. 무슨 검정고시야. 엄마가 돈 벌면 돼. 그런 생각은 추워도 마. 엄마는 당연히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며 돈을 번다는 제 계획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전 제 뜻대로 밀어붙였어요. 하루 종일 알바를 하며 밤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같이 했어요. 학습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다시 연필을 잡아야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검정고시 시험에 단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험 전날 밤 누군가의 방화인지 아님 자연 발화인지 원인 모를 화재로 집 여러 채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저와 엄마는 서울에서 제일 집값 싼 동네로 올라와서 다세대 주택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 전체가 다 불타버렸던 거죠. 그때 절 구해준 분도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수영아, 배수영, 얼른 일어나봐. 지금 밖에 불이 난 것 같아. 너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얼른 밖으로 나가자. 전 그때 이미 유독가스를 좀 흡입했는지 사지가 풀려버리자 엄마가 연약한 몸으로 절 업고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밖에 나가서 연신 물을 끼얹으며 정신 차리고 있는데 엄마가 다시 화염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저 불구덩이 속에 왜 다시 들어가려는 거야? 엄마 미쳤어? 얼른 돌아와. 안 돼. 너 내일 검정고시 시험이잖아. 엄마가 얼른 들어가서 네 책만 갖고 나올게. 엄마, 안 돼.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엄마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제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팔에 크게 화상을 입고 말았죠. 그게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이에요. 엄마를 끝까지 다시 화염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까지 검정고시 책이 뭐라고 참. 그 다음날 검정고시 시험은 당연히 못 봤고 그 다음번 차시에서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수능 준비도 병행했죠. 집엔 우리 모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현금도 좀 있었는데 다 불타버렸어요. 월세로 살고 있었기에 남은 보증금도 없었죠. 통장에 넣어둔 몇 푼 안 되는 현금으로 우리 모녀는 더 골짜기인 판자촌으로 들어가 생활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 모녀에게 참으로 험한 곳이더군요. 차별하고 홀로 저를 키우는 엄마를 보고 동네 아저씨들이 하이에나처럼 접근했어요. 밤이건 새벽이건 아랑곳 않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건 다반사였죠. 어이, 김씨 아줌마. 남녀가 연애 좀 하자는데 문 좀 열어주지 그래. 혹시 다른 기둥서방이랑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이 판자촌에선 제일 잘 나가는 놈이라고. 와, 술 취한다. 엄마와 저는 문방구에서 기마개를 사서 꼭 끼고 자야 했어요. 바깥 싸움에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룰 때가 많았거든요. 판자촌에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우리 모녀는 보안이 잘 되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것이 우리 모녀에게 천국이었죠. 워낙 비좁아서 엄마랑 딱 붙어 자야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돈을 버니 그래도 통장에 꽤 쌓이더군요. 수능 6개월 앞두고 엄마에게 부탁드렸어요. 엄마, 나 6개월 동안은 일 안 하고 공립도서관 가서 수능 공부만 해볼게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도 되죠? 엄마는 당연히 지지해 주셨고 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피곤하고 고된 것보단 일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 같더군요. 그렇게 6개월 올인하고 결과는 명문대 합격. 합격 소식에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고맙다 수영아. 이모난 엄마 밑에서 맨날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좋은 대학 합격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최고야. 최고의 효녀다. 우리 모녀는 새벽까지 실컷 울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음식 사들고 와서 먹었어요. 대학 합격하는 순간에도 그 흔한 치킨 한 번 시켜 먹지 못했죠.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대학 가서도 당연히 제 알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취업하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전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끝에 대기업 무역계열로 입사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이었기에 연봉이 꽤 셌어요. 그제서야 엄마와 단둘이 치킨을 무려 2마리나 시켜놓고 조촐하게 파티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는 동안 한두 번 정도의 연애 아닌 연애, 썸 정도 타는 남자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바와 학업, 취업 준비까지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사실 연애는 뒷전이었어요. 제가 연락이 잘 안 되니 연애가 길게 이어질 리가 없었죠. 남자고 뭐고 저한테는 엄마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거든요. 그런데 취업 후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록한 영어 학원에서 띠용 하고 한 남자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신기한 것은 그 남자도 제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우린 서로를 처음 보는 순간 100만 볼트의 전류를 느꼈어요. 불꽃이 파바박 튀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남자가 진짜 탤런트 뺨치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실물로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졸졸 따라와서 제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이명철이고 여기 영어학원에 토익 강의 들으러 왔어요. 로스쿨 준비 중인데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요. 몇 주 전부터 봤는데 제 이상형이시라 용기 내어 쫓아와 봤어요. 집에 가시는 길인가 봐요. 직장인 회화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점 찍어둔 남자가 절더러 이상형이라고 하며 쫓아와서 말을 걸다니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없어 보이니 최대한 진정하고 태어난 척 대답을 했죠. 아, 네 맞아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무역 쪽 일하는데 영어 회화 실력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서 다니고 있어요. 로스쿨 준비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제가 직장인이니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같은 직장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장착되니 취업 준비생이건 직장인이건 아무 상관없더군요. 제가 참으로 바보 같았던 게 그 남자가 나중에 로스쿨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에 필요한 돈을 꽤 많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전혀 부유하지 않은 내가 그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정말 바보천치가 따로 없죠? 아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나요? 이미 끝난 사이인 것을. 그때 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돈이고 뭐고 시간을 되돌려서 그 남자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여튼 그땐 첫사랑이었기에 마냥 좋았어요. 우린 곧바로 사귀기 시작했고 순정 만화 속 남자 주인공 같던 남친이 날 공주 대접해준다는 사실이 황홀했어요. 거기에 넘어가 로스쿨 준비하는 학원이며 로스쿨 합격해서 다닐 때의 학비까지 거의 다 대줬어요. 남친이 불쌍한 티를 내면서 자기 딱한 집안 사정을 말할 때면 스르륵 제 통장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자기야, 홀어머니 혼자서 내 로스쿨 학비랑 내 여동생, 남동생 생활비까지 버시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시네. 내 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우리 엄마가 더 힘드신가 봐. 이럴 땐 내가 참 바보같이 느껴져. 로스쿨 가지 말고 그냥 취업이나 할 걸 그랬어. 내 주제에 무슨 로스쿨. 아냐 명철씨, 로스쿨 어렵게 들어가 놓고 무슨 소리야. 변호사 시험 합격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나 해. 얼마 정도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금액 지원해 줄게. 나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꽤 되니.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의 눈물의 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직장인이었던 저한테 돈 뜯어내려던 수작 말이죠. 남친은 로스쿨도 거의 꼴찌로 졸업했는데 변호사 시험에도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 머리가 좋거나 실력 있는 사람은 아닌 듯 했어요. 그 머리로 애초에 어떻게 로스쿨에 합격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친과 저는 이미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남친이 아닌 가족한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이미 인사를 시켰기에 엄마도 오케이 한 부분이었죠. 몇 번의 불합격 끝에 남친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아주 어렵게 작은 로펌에 취업이 되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나이는 이미 30대가 되어 있었어요. 30 전에 결혼하고 싶던 제 꿈은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래도 남친은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맨 첫 타자는 그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친이 연애할 때도 하도 자기의 여동생 예쁘다고 자랑을 해대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120kg의 여인이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저도 뭐 늘 통통한 편이었기에 겉모습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의 속이 아주 시커멓고 능구렁이 같더군요. 그게 정말 싫었어요. 결혼 후에도 말이죠. 이 여자가 새언니 될 사람이라고? 허, 나보다 날씬하네? 짜증나. 그건 그렇고 언니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울 오빠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을 테고. 언니 해외 무역 쪽이라 출장도 많이 다닌다면서요. 그럼 면세점에서 샤넬백 하나 사다 줄래요? 샤넬 지갑하고 세트로 말이죠. 언니 우리 집에 맨입으로 들어올 건 아니죠? 변호사 남편 만나기 어디 쉬운가요 요새? 순간 저한테 샤넬백과 샤넬 지갑을 맡겨놓은 줄 알았네요. 첫 만남에 나한테 샤넬백 사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다니 뒤통수를 맞은 듯 얼얼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안 그랬다간 이 요망한 년한테 눈탱이 맞을 것 같았거든요. 명선씨, 오빠랑 결혼 생각하고 있으니 아가씨라고 부를게요. 아가씨, 연봉 꽤 되는 저도 아직 명품백, 명품 지갑 없어요. 아가씨, 아직 취업 전이라면서요? 취업하면 그때 취업 선물로 조그만 명함 지갑이나 하나 사줄게요. 그럼 됐죠? 저의 대답에 예비 시누이의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그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해지더군요. 오빠, 어디서 저런 여자를 와이프감이라고 데려온 거야? 변호사 남편을 날로 먹겠다는 심산이네? 괘씸하기 짝이 없으라. 참,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예비 시누이가 하도 유치하게 나오니 또다시 놀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 유치뽕짝 여동생을 남친은 아주 끔찍하게 여기더군요. 다음 타자는 막내 남동생이었는데 취업도 못한 백수 주제에 맨날 집에서 게임만 쳐야 되고 도통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답이 없는 동생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예비시모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예비시모는 남친을 엄청나게 불러댔어요. 큰아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와의 데이트를 중단하고 남친은 당연한 듯이 본인 엄마에게로 달려갔어요. 항상 본인 엄마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우리 엄마는 일찍이 아빠와 차별하고 홀로 3남매를 키워낸 위인이야. 하도 고생을 하니까 중간에 중풍이 걸렸는데 그마저도 이겨낸 슈퍼우먼이지. 물론 아직 몸이 성찮아서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해.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정말 불쌍한 여인이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자기 엄마를 안쓰러워하길래 저도 동정심을 가지고 예비 시모를 찾아뵀어요. 저희 엄마도 사별하고 힘들게 사셨기에 그 인생을 알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희생적인 우리 친정엄마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저에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모질게 대한 인물이었죠. 제가 오죽하면 시모를 악의 축이라고 칭했겠어요. 예비 시모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그 여자의 성향 파악을 아주 찐하게 할 수 있었죠. 우리 변호사 아들을 꽁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럴 순 없지. 네가 명문대고 대기업이고 가네. 요즘 대기업 수명이 어찌 되냐. 한 50 넘으면 책상 빼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 우리 위대한 변호사 아들 명철이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80, 90살에도 계속 법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거 알지? 한마디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이란 말이다. 일반 회사는 차원이 다른 우리 아들을 꽁으로 데려갈 순 없지? 자, 여기 A4 용지에 손수저가 왔다. 이거 싹 다 준비해오지 않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일랑 꿈도 못 꿀 줄 알아. A4 용지에 적힌 혼수 목록은 무려 13페이지에 달했어요. 주르륵 한번 살펴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독일 브랜드 가전이며 최고급 모피 코트까지 다양하더군요. 무슨 백화점 카탈로그 목록 같았죠. 가장 어이없던 건 시댁 인테리어를 다 바꿔달란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수백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도저히 그냥 수용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에게 확실히 선을 그었죠. 어머님, 저 이거 못해요.
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이 혼수 목록대로 다 해갔다간 저희 집 파산이라고요. 오늘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물론 남친이 그때부터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의 결심은 굳었어요. 이 사람 말고도 더 괜찮은 남자, 더 괜찮은 시댁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더 괜찮다는 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얼마가는 다 잊고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려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친정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민망한 기분에 남친에게 연락을 했죠. 남친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눈 떠보니 결혼식장이었어요. 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남친은 정말 스토커처럼 들러붙어 절 보필했어요. 시모가 적어준 혼수 목록 하나도 안 해와도 된다며 절 지켜준다고 했죠.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혼까지 강행했어요. 자기 엄마가 중풍 후유증으로 왼쪽 몸이 좀 안 좋다고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여 합격까지 하게 됐어요. 그나마 방 3개인 빌라여서 시동생 혼자 쓰고 시모와 시누이가 함께 쓰고 저희 신혼방 이렇게 모두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고 아이 아빠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다 보니 제가 남편이 하던 대로 거의 다 맞춰주게 되더군요. 제 성질만 죽이고 살면 우리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사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크게 잘못 판단했더군요.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우선 제가 초기 유산기가 보여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해야 했어요.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시댁 신혼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쌩 난리를 치더군요. 야, 누구 애 안 가져봤냐? 배가 아직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 회사를 때려치고 집에 들어누워 있어? 네 시누이랑 시동생 밥은 어쩔 거냐?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애들 굶겨 죽일 작정이야? 아님, 다 늙은 이 시애미한테 다 시킬 셈이냐고. 아이고, 아주 집에 상전을 들였네. 그 전에 미리 휴직하게 된 경위와 현재 몸 상태 등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하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저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님, 골백번 말했는데 또 말씀드려야 해요? 제 뱃속에 아기가 남의 아기예요?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변호사 큰아들 아기잖아요.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좀 누워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세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 이 집안은 어떻게 돌아갔나요? 다들 굶었나요? 임신 안정기가 되기 전까지만 어머님께서 그전처럼 살림 좀 해주세요. 최소한 저희 부부 살림은 제가 할 테니까 말이죠. 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저 들으라는 듯이 제 욕을 해댔어요. 하우 얘들아, 우리 집에 무슨 여왕님이라도 행차하셨나 보다. 네 형수가 아무것도 못하겠단다. 시모는 남편의 동생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냥 백수였어요. 시누이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어찌나 뽀샵이 광고를 올렸는지 당최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뽀샵으로 볼살을 얼마나 깎았는지 무슨 빗살무늬 토기 같았죠. 프로필 메시지엔 상큼발랄 20대녀가 화끈한 남친구예요.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먼저 취업을 해본 경험자로서 시누이한테 이러저러한 방법을 말해주려고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대신 이렇게 대받아쳤어요. 새언니, 지금 나 살찌고 취업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건강 위해서 운동하라고? 헛소리 말고 오늘 저녁으로 고기튀김이나 해놔요. 그냥 대들기만 하면 말도 안 해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지속적으로 남편을 통해 용돈을 뺏어가더군요. 본인들이 알바라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어요. 돈을 뺏어가기는 시모가 대장이긴 했죠. 시모는 중풍 후유증이 있긴 한 건지 제가 보기엔 멀쩡했어요. 놀러를 어찌나 많이 다니던지 여행기를 내도 될 판이었죠.
며느리인 제게 비아냥대며 싸움을 거는 게 보통이 아니었는데 살아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주 유명한 동네 쌈딱이었죠. 하루는 한 동네 아줌마가 절 보고 소리쳤어요. 아우 새댁, 저쪽에 자기 시어머니가 두부장수랑 싸우고 있어. 얼른 가서 뜯어 말려봐. 시장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고. 신호등 건너편 시장을 봤더니 진짜 시모가 어떤 아지매랑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더군요. 전 임신한 몸으로 창피했지만 최대한 말리려 했어요. 제 팔 여기저기를 긁혀가면서 간신히 뜯어놨네요. 시모가 싸운 사유는 다른 사람한텐 싸게 팔고 자기한테만 300원 올려서 판다는 거였어요. 두부장수는 만든 날짜가 달라서 300원 싸게 판 것뿐인데 시모가 지랄 발광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 평소에 유럽 여행이다 메이커옷이다 해서 몇십 몇백만 원을 척척 쓰는 양반이 겨우 300원 갖고 난리를 치다니. 이쯤 되면 시모는 그야말로 동네 쌈딱이 틀림없었어요. 모든 게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죠. 그 와중에 전 딸을 출산했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또 시댁으로부터 비아냥과 질타를 들어야만 했어요. 아이구야, 고추도 안 달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딸을 낳곤 나 짝도 두껍지. 먼 놈의 산후조리원 식이나 들어가? 게다가 이준아, 그동안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으란 심산이구만. 한두 번 들어본 모욕이 아니었기에 겉으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안 좋았죠. 그저 내가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남편을 조리원으로 오라고 해서 함께 지내기도 했어요. 신참 변호사였기에 엄청나게 바쁜 와중에도 조리원으로 와준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고단했는지 남편이 잠들고 저도 잠이 들려는데 남편 폰으로 카톡이 왔더군요. 상태 메시지에 조금 뜨는데 웬 쌍욕이 적혀 있었어요. 얼핏 보니 제 이야기였어요. 남편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한번 살펴봤어요.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의 단톡방이 있었는데 제 욕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더군요. 몇십 분에 걸쳐서 그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샅샅이 보았어요. 90%가 저에 대한 욕이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하고 낮잠 자는 사진을 남편이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려놓고 조리돌림 하고 있더군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임신해서 이렇게 슈퍼 뚱뚱이가 될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음. 이제 곧 태어날 딸내미는 날 닮는 게 나을 듯. 이랬더니 시모는 한술 더 떴어요. 아유, 우리 잘생기고 귀한 변호사 아들을 닮아야 똑똑하지 뭐. 대기업 그까짓 거 잘리면 그만하냐? 그나저나 엄마랑 네 동생들 용돈 인상 좀 해줘라. 쓸데없이 산후조리원 들어간다 어쩐다 하면서 몇백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여행이나 가자. 네 마누라 빼고 말이야. 천하의 쓰잘데기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소리치며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정말 미안해 자기야.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농담한 거야. 나한텐 당신과 우리 딸 나이가 최고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당장 그 단톡방에서 나올게. 진짜야. 전 힘들게 출산한 뒤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싸울 기력도 없었어요. 다만 눈물만 펑펑 날 뿐이었죠. 남편을 조리원에서 내쫓아버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진심으로 말이에요. 삶이 지쳐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모든 시댁 식구들이 날 자꾸 지하로 끌어내리는 느낌이에요. 수영아, 이제 아기 낳았는데 무슨 이혼이야. 아기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내가 널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조금만 버텨주면 안 될까? 신혼 시기가 지나가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나저나 엄마가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었는데 네가 시댁 일로 힘들어하는데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할게. 뭔데요, 엄마? 무슨 중요한 일이에요? 얼른 말해줘요. 나 괜찮아요.
엄마 재혼해도 될까? 왜 옛날에 엄마가 미인대회에 나갔다가 날 쫓아온 남자에게 해준 적 있지?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어. 엄마가 한쪽 눈이 안 보이니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잖니. 그 안과에서 만났어. 몇 달간 좋게 지내다가 대뜸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는데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우리 딸 생각은 어떤가 해서. 뭐라고요, 엄마? 아, 너무 축하해요. 혼자 지내는 거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 남자분이 괜찮은 분이라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엄마만 행복하다면야 100번 1000번 쌍수 들고 환영이죠 난. 엄마는 더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일단 제가 울고불고 이혼 얘기까지 꺼냈으니 본인 재혼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엄마의 행복에 제가 괜히 재를 뿌린 것 같아서 제 이혼 생각은 접어두었어요. 지금까지 시댁살이 하면서 100만 번은 참고 또 참았으니 딱 한 번만 더 참자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후 계속 바짝 엎드려 잘해줬기에 그냥저냥 덮고 넘어갔어요. 결혼 1주년이 되고 남편이 먼저 유럽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더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제 상황이 워낙 복잡다난하니 아직 엄마의 재혼남, 즉 새아빠는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로만 유럽 여행 간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비용을 대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에? 엄마 한 800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은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대줘요. 그 돈 있으면 엄마 보약 한제 해드시고 새아버지랑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세요. 우리 엄마의 피 같은 돈 난 절대 못 받아요. 800 벌려면 엄마가 또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해야 할 텐데 절대 사절입니다. 엄마 이제 식당 알바 안 해 수영아. 새아버지 덕분에 황홀하게 살고 있어. 아 정말? 새아버지가 생활력이 강하신가 보다. 너무 잘 됐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푹 쉬면서 살림이나 간간히 하세요. 엄마 살림도 안 해. 엄마 이사 온 집 아직 안 봤지? 한번 와서 봐봐. 상백평짜리 대저택이야. 여기 일하는 사람만 8명이야. 개인주택인데 경비가 따로 있어. 엄마가 큰 안과에 다닌다고 했었지? 알고 보니 그 안과 원장이더라고. 지금 네 새아버지가. 모아놓은 돈도 엄청 많더라고. 여튼 이 집이 3층 집인데 2층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어. 시댁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말이야. 그 후로 엄마에게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더 어마어마했어요. 큰 안과의 병원장일 뿐 아니라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아예 병원이 있는 빌딩을 샀다더군요. 월세만 한 달에 몇 억씩 나온다고 했어요. 안과 자체의 매출도 엄청났고요. 새아버지는 엄마 집안 반대로 강제로 헤어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도피해왔다고 해요. 머리가 비상했는지 일을 하면서도 의대에 진학했고 잘 나가는 안과 의사가 된 거죠. 그동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일만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새아버지의 스토리도 한편의 영화 같더군요. 어찌됐든 엄마가 새아버지로 인해 말년에 인생이 피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엄마는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딸 아이를 맡겨놓고 편하게 유럽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 유럽 여행 계획을 말하자 또 폭탄 발언이 시작되더군요. 유럽 여행? 천연이 애 낳은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유럽 타령이야?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몸이 괜찮아졌으면 당장 회사 복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돈이나 쳐쓰고 돌아다닐 셈이냐? 애는 어쩌고? 애는 친정 엄마가 봐주신다고 했어요. 뭐? 아, 죽어라 일하는 내 자식만 불쌍하지. 니네 엄마는 돈도 없는 애 꾸는 옆에 내가 식당에서 안 잘린다냐? 일도 더럽게 못할 것 같이 몸은 앙상해가지고선 어째 모녀가 똑같이 짜증나는 스타일이니? 뭐라고요? 이번 유럽 비용 엄마가 800만 원 줬는데요. 그리고 뭐요? 애꾸는? 진짜 안 되겠네 이 할매. 나 당신 아들이랑 이 자리에서 이혼하려니까 그렇게 아셔. 할매가 비난하던 우리 엄마 지금 새아버지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새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히 읊어줘요.
전 있는 그대로 새아버지의 재력에 대해 다 읊어줬어요. 그리고는 새아버지의 대저택으로 들어갈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원래는 남편과 우리 라이 그리고 저까지 3명이 함께 들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집 피가 섞인 식구들 다 싫어요. 그냥 이혼하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라이 키우면서 맘 편하게 살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시모는 거의 개거품을 물며 말하더군요. 300평? 새아버지 빌딩 월세만 몇 억? 아가, 우리 가족도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이 지긋지긋한 빌라를 벗어나고 싶어서 말이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딱 한 번만 용서해다오. 딱 한 번? 참네. 내가 당신 거지 족속들 때문에 참은 것만 골백번, 아니 수백 번도 넘는다고. 다들 꺼져버리세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식 다 전달할 테니 서명만 하라고. 알았지, 라이 아빠? 시모는 그 길로 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뒤로 낮아빠진 시모를 부축하는 게 아니라 다 제게 와서 팔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새언니, 제발 우리 식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언니한테 악담이나 막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요. 진짜 잘해드릴 테니 저희도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자기야,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나랑 이혼은 아니지. 내가 라이 아빠인데. 나랑도 헤어질 작정이야? 그럼 우리 라이 어떻게 해? 당신이 라이 똥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이나 있어? 맨날 변호사 일도 더럽게 못해서 소송해서 지고 오는 주제에 내 뒤에서 내 뒷담화를 얼마나 까고 다니는 줄 내가 모를 것 같아? 됐어. 정은 이미 애진작에 다 떨어졌다고. 전 간단한 옷가지와 아기용품만 챙긴 채 집을 나와버렸어요. 유럽 여행이고 뭐고 당장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운전기사 딸린 차를 보내셨어요. 300평 대저택이라는 친정에 처음 가봤죠. 그야말로 대궐이 따로 없었어요. 그날부로 그 집에서 아래 위층으로 엄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라이를 예뻐해 주시던지 여전히 고마울 따름이네요. 새아버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대기업 다니면서 우리 딸 떳떳이 키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야죠. 기생충 같던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게 여러 루트로 연락을 취해오지만 다 차단했어요. 그 집 식구들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그 인간과의 결혼이거든요. 이혼이 가장 잘한 결정 같아요. 친정엄마와 새아버지가 벌써부터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데 글쎄요, 아직까진 마음이 없네요. 앞으로 평생에 걸쳐 재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의견 좀 내주세요. 꼭 참고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